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정체를 알 수 없던 신종 감염병은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렸는데요. 어느 정도의 전파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중증도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달라진 일상,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를 중에서 전파력은 굉장히 센데 사망률, 치명률은 적당히 높아서 오히려 애를 먹였던 바이러스다. 1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충격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도 파괴하지만 사회라고 하는 생물학적 몸체도 파괴합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과연 감염병 재난은 모두에게 똑같은 위기를 안겨주었을까요? 코로나19 1년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물음에 대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전담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료원. 의료진은 1년째 무거운 방호복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와의 사투. 그 사이 음압병실 수용 인원은 7명에서 161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곳은 꼭 1년 전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였던 30대 중국 여성이 이송된 곳입니다. 그분은 원래 이제 우한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인천공항을 중간 기착지로 잠깐 경유하는 도중에 열이 있어서 발견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1월 19일이었었는데 그 다음 날 하루 지나서 이제 코로나로 판명이 됐죠. 이송 당시 별다른 호흡기 증상 없이 입원을 했던 환자는 한때 긴급히 산소를 투여해야 할 정도로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기도 했는데요. 한 3, 4일은 그냥 열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폐렴이 생겨서 점점 진행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WHO에서 유망한 몇 가지 이제 치료 약제들 목록이 있었고, 뭐 이런 약들이 지금 이제 우선순위에는 있었지만 다들 바이러스에 검증한 약은 아니었었고요. 그나마 사용 경험이 많고 안전한 약인 편인 그 에이즈 약을 이 환자한테는 투여를 했었습니다. 환자도 의료진도 처음 경험하는 감염병. 다행히 환자의 상태는 2주 만에 호전돼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이 의료진에 남긴 감사 편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때만 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외에 이 병에 대해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스처럼 여름쯤에 따뜻해지면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희망 신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뭐 여름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다 헛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1년 전 막연한 공포로 다가왔던 코로나19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되어 아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에서만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1억 명에 육박하는데요. 사망자 역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nd we're deeply 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발생 2달 만에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역대 3번째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미 그간의 팬데믹 감염병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 사태가 장기화되리라는 걸 1년 전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사율이나 전파 방식 등 밝혀진 게 없어 모두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일 먼저 차고 잘못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WHO에 이제 올라가 보면 그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1월 초기 첫째 주에 발표된 문서에 사람 간의 전파는 발견되지 않았다.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운 이야기. 딱 1년 전에 WHO에서 그런 말을 단언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의료인 감염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한시의 데이터 몇 개만 분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21세기에 경험하는 스페인 독감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유행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큰 유행을 겪고 나서야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독감,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사라졌던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일정 간격마다 대유행을 일으키는 형태가 돼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지 모르겠다. 1년이 지나 조금씩 코로나19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타의 감염병과 비교해 높은 전파력과 예측할 수 없는 치명률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치명률이 높으면은요, 환자가 그 다음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기도 전에 환자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전파가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전파력이 굉장히 좋긴 한데 너무너무 사망률이 낮다면 또 우리는 오히려 일반 감기처럼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거였겠죠. 아무리 신종병이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들 중에서 전파력은 굉장히 센데 사망률, 치명률은 적당히 높아서 오히려 애를 먹였던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대, 20대는 본인이 걸렸을 때 괜찮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한 병이냐?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10대, 20대, 30대까지 젊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걸려서 집에 가서 본인의 어머님, 아버님, 조부, 조모들한테 감염을 시켰을 때 그분들한테는 치명적인 병이고 허무하게 1, 2주 만에 바로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고 그래서 상당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병은 맞는 것 같습니다. 1년간 이어진 감염병 재난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방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 1년 동안 일상은 멈췄고 가장 큰 타격은 경제 위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실물 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저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계속된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3차 지원금 사업이 시작된 지난 6일.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지표로 여겨지는 증시는 지난해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집값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막대한 나랏돈을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뿌려야 할 정도로 실물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반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를 낮추고 막대한 재정을 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 내수 소비가 아닌 자산 시장으로 흘러든 건데요. 은행들이 푸는 유동성이 산업경제, 실물경제로 가는 게 아니고 주로 자산시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은 계속 이제 그 옛날 한옥집의 아랫목처럼 펄펄펄펄 끓게 되고 실제 공장에 투자한다든가 실물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쪽에 쉽사리 대출이 이루어지겠어요? 담보가 없는 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계속 그 윗목이 되는 거죠. 얼음장이 돼버리는. 이런 위기가 터질 때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하나의 불을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되는 것 같아요. 한쪽은 굉장히 아주 뜨겁고 한쪽은 너무나 아주 차갑고 냉동될 만큼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의 한 음악학원. 소독젤도 이것도 자 바르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 열 체크. 자 36.1이에요. 네, 자 적을게요. 1이요. 한 달간의 집합 금지를 마치고 얼마 전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8제곱미터당 1명이라는 제한 조건으로 간신히 운영을 재개했지만 아이들의 발길은 뜸합니다. 책장에는 몇 달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교재가 가득한데요. 책을 지금 가져가질 못하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다 다녔던 학생들이죠. 저희 150명 다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6, 7분 여기에서 근무하셨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일자리를 잃고 계신 거죠. 20년간 학원을 운영해온 이경숙 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폐원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학원 문을 닫아도 매달 수백만 원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 집합금지가 반복되는 사이 원생도 5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요. 1년을 버텨왔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올해 더 힘들다고 다들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암흑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위기의 고통을 느끼는 온도차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직장이 안정돼 있는 분들은 그냥 마스크 써서 귀찮고 술 잘 못 먹어서 좀 아쉽다. 이 정도의 코로나 블루. 이분들이 느끼는 코로나 블루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서 가게를 여신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방과후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수입이 제로가 돼버린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삶이 파괴된 상태예요. 이분들이 느끼는 저거를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한 건 너무 약한 얘기고 이거는 재앙입니다. 이분들한테는. 근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하면은 IMF 사태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은 못 돌아갑니다. 스포츠 시설과 학원, 카페 등 비대면이 불가능한 업종,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 등 일감이 끊긴 업종은 코로나19가 1년간 이어져 온 사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누린 업종도 있는데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NC소프트의 합산 시가총액은 2019년 55조 원에서 지난해 말 102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비대면 기술 기업이나 4차 산업 등은 오히려 코로나19가 기회가 된 건데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극명하게 갈린 명과 암.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한창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제한을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긴급대출과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원금이라고 전두신냥 건빵 한 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 버텼잖아요, 지금까지. 이 상태로 지나가면 2, 3개월 뒤에는 자영업자 진짜 못 살아납니다.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중산층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1년, 2년 동안 수입이 제로인 상태가 되면은 여행사 운영하신 분들은 그냥 배달하는 라이더가 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백신이 나와서 또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럼 2019년에 가게를 다시 차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파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걸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은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살려놓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법제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업이 제한된 동안 최저임금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하거나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을 고려해 보상하는 방안. 그리고 대출이자와 가맹사업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요.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이제 재산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저는 소상공인이나 또는 영세 중소기업은 아마 올해 말 되면 거의 절멸의 위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폐업도 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복지 비용으로 전가가 되거든요. 어차피 재정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한 3분의 1 정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상공인이나 사업주가 한 3분의 1 부담하고, 근로자나 또는 건물주가 한 3분의 1 부담하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각자가 그런 비용의 분담 또는 고통의 분담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고용시장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 명 이상 줄었는데요. 신규 채용이 사라지면서 20대 청년층 고용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용 한파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에게 더 매섭게 다가왔는데요. 대면 서비스 업종과 도소매업에 충격이 집중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의 일자리는 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한계가 노출된 만큼 이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번에 그 구조가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코비드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완전 고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적고 불안정 노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자영업으로 넘쳐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과연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결국 각기 다르게 온 코로나19 충격은 우리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더욱 고착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소득과 지출 통계를 보면 소득이 적은 1, 2분위층은 소득과 지출이 모두 줄어든 반면 소득이 많은 5분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늘었습니다. 경제력 격차가 점점 커진 겁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에도 양극화가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때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는 그 개인의 노력 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그리고 그 소위 위험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그 위험은 그 사람들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제 폭력의 형태, 범죄의 형태, 그리고 집단 행동, 갈등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에 거기서 비껴서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연대가 되고 그것이 곧 모두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의 위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 증가세가 쿠팡에 이어 신선식품 전문 배송업체인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재택근무나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대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진 건데요. 한 조사에서 코로나19 전체 감염자의 임금 수준을 들여다봤더니 임금이 낮을수록
감염률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좀 상층의 직업인들이 누리는 그런 재택, 비대면 그런 근무는 이제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 질병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과거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고요. 사실 더 심각한 사람은 이제 일 그 자체로 어려움보다는 일을 아예 찾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일하던 것을 잃어버려서 이제 이런 크나큰 고통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1년. 모든 것이 가정의 역할에 맡겨진 사이 학생들의 일상과 교육 수준은 어땠을까요? 지난해 7월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한 학기를 마친 후 학생들의 일상 변화와 공부 방법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일수록 학습 이외 목적으로 TV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는 정도도 가정 형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도 굉장히 차이가 컸고요. 내가 온라인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컸고,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이제 가정에서의 학습 상황을 더 크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불평등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우리 교육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지점. 취약계층의 교육 안전망을 강화할 방안과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학교의 기능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오고 정말 그런 학교의 모습이 일상이었다면, 학교는 이제는 학생들이 그러한 능력을 제대로 찾아주는 어떤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코로나19 1년,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불편함 정도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입니다. 재난의 불평등이 던진 화두,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결국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사회는 해결을 해줘야 돼요. 사회 복지 지출이 늘든가 아니면 무슨 건강보험 지출이 늘게 되든가, 이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결국 어디 안 갑니다. 그걸 꼼짝없이 사회가 그 비용을 치러야 돼요. 이게 나중에 재정 위기라든가 각종 사회보험의 고갈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이 공공의 역할과 우리 사회 연대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복지제도는 다름 아닌 제도화된 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한국은 뒤늦게 우리가 갖추면서 많이 부실했던 것을 이번에 어디가 부실한 걸 보고 그걸 메우고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코로나가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을 특히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질병과 관련된 그런 영역은 크게 좀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